아니, 이게 다 뭐야? 처음부터 나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계산적으로 결혼까지 한 거야? 챕터 1 행복의 착각. 오늘도 남편이 만들어준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토스트에서 올라오는 버터.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삼 느꼈어요. 재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여보, 커피 더 줄까? 오늘 회사 일찍 가야 되지 않아? 괜찮아요. 이미 충분해요. 당신이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수민이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16살 우리 딸 아니, 이제는 내 딸이 된 아이죠. 처음엔 새엄마라는 호칭조차 어색했는데. 지금은 엄마라고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이는 모를 거예요. 엄마 오늘 학원 늦게 끝나요.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을게요. 그래. 너무 늦지는 말고 들어와. 용돈 필요하니. 아빠한테 받았어요.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민이가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남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우리 셋의 사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기적 같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16살 딸이 있는 남자와 재혼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말렸지만 지금은 제가 옳았다고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죠. 결혼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는 사랑의 메시지. 아직도 설레었어요. 42살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수민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면서 문득 생각했죠.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변했어요. 지금은 친엄마보다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역시 재혼이 잘 맞나 봐. 갑자기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에 웃음이 났어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전처와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어요. 너무 완벽한 행복이라서 오히려 불안한 걸까요? 마치 유리로 만든 성처럼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녁 8시쯤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뭔가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제 방에 들어가신 적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방으로 올라가면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 다정한 수민이와는 너무 달랐죠. 남편이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 미소가 모든 불안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는 잘 들어왔어. 오늘 학원에서 뭐라고 하던? 남편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수민이 학원 얘기를 거의 안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그냥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녀 사이가 더 가까워지려나 싶어서 오히려 기뻤죠.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다가 수민이 방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쪽도 약속 지켜야 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싸웠나 보다 싶었죠. 내일 아침에 살짝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잠든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전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과 헤어진 걸까? 남편은 성격 차이라고만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피했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였죠.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수민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깜짝이야. 물 마시러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밖에서 들어온 거였는데 하지만 추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방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 소용돌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는 뭔가 불길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스며드는 의심. 그날 새벽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민이는 여전히 다정했고 남편은 변함없이 자상했죠. 저는 그날 밤 일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아이들은 원래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도 16살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숨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받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핸드크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선택이었어요. 아이의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수민아, 고마워. 정말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았니? 엄마 화장대에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쓴 것 같아서요. 엄마는 항상 우리만 챙기시잖아요.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가족을 택한 이유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빛 깊은 곳에 뭔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고 연락이 왔고 수민이는 학원에 있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냥 시간 좀 더 달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다고 남편과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저를 다독였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당연히 엄마 모르는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물 준비 같은 거 말이에요. 목요일은 수민이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아침 인사도 건성이었고 제가 만든 도시락도 안 가져갔어요. 수민아, 오늘 기분이 안 좋니?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사춘기는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게 10대들의 감정이니까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이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낀 날이요. 밤 10시쯤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나갔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수민이를 봤어요. 학원은 9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밖에 있었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수민이가 그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는데 하얀 봉투였어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수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게 뭐지, 돈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의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아빠 친구거나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서 10분쯤 후에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왔어요. 수민아, 혹시 아까 골목에서 누구 만났니? 순간 수민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죠.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아, 그거요. 아빠 회사분이에요. 아빠가 전해달라고 한 서류가 있어서요. 급한 거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살짝 떨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죠.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수민이가 회사분께 서류 전해드렸다던데 무슨 서류였어요? 나 그거 별거 아니야. 계약서 관련된 거였어. 수민이한테 부탁하기 미안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처럼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일요일이 되자 수민이는 다시 천사가 됐어요. 아침부터 제 옆에 붙어서 애교를 부렸고 같이 쇼핑도 가자고 했어요.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연신 엄마 엄마 하고 불렀죠. 지난 며칠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체 뭐가 진짜 수민이의 모습일까? 다정한 딸일까? 차가운 타인일까?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재혼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든 걸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의심의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얼음 조각처럼 천천히 제 마음을 얼려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수민이가 음악을 듣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평화로운 밤 풍경 속에서 저만 혼자 폭풍우를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새벽 1시에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걸까 호기심에 핸드폰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챕터 3일기장의 그림자. 그 메시지는 수민이가 보낸 거였어요. 아빠 내일 얘기해요. 엄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쩌면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음 달이 제 생일이니까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월요일 아침 남편과 수민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했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만들어줬고 수민이는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마치 어젯밤의 메시지가 제 착각이었던 것처럼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바로 그 완벽함이었어요.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너무나 짜여진 각본 같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조화였죠. 하지만 또다시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내가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닐까? 수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운명의 날이었죠. 수민이가 학원 간 사이 그 아이 방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평소엔 수민이가 싫어해서 안 들어갔는데 며칠 전부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마 음식물을 숨겨놨나 싶었죠. 방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책상 위엔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침대 밑에 뭔가 걸렸어요. 손을 넣어 빼내보니 작은 열쇠였어요. 어디 열쇠일까 궁금해하며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에 자물쇠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엔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의구심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끄는 것처럼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분홍색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오늘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났다. 아빠가 보여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순해 보였다. 완벽한 호구다. 아빠 말대로 쉬울 것 같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가 저를 말하는 건가? 손이 더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어요.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아빠가 짠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커피를 쏟는 척하고 사과하는 아빠, 그리고 내가 등장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 이 여자는 우리를 보고 완전히 녹아내렸다. 불쌍한 아빠와 딸로 보였나 보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이 모두 연극이었다니,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눈물이 났지만 계속 읽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수민이가 방문에 서 있었어요. 학원은 2시간 뒤에 끝나는데 벌써 돌아온 거였죠.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치 영화의 얼음처럼 차가웠죠. 수민아, 이건 그냥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이요. 열쇠로 자물쇠 열고 일기장 읽는 게 우연이에요. 수민이가 다가와서 제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요. 조금 일찍 알게 된 것뿐이죠. 수민아, 이게 다 무슨 얘기니? 우리 첫 만남이 계획된 거였다고. 수민이가 비웃듯 콧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제가 알던 사랑스러운 딸은 사라지고 낯선 타인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참 순진해요.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특히 돈 많은 돌싱녀를 노리는 남자들에게는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돈 많은 돌싱녀. 그게 남편과 수민이가 보는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수민이가 연락했나 봐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고 곧 방문 앞에 멈췄어요. 수민아, 엄마 여기 있니?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수민이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았죠. 평소에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일기장 봤구나. 설명할 게 들어줄 수 있겠어. 설명이요. 우리 만남이 전부 계획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은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정말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쟁이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믿고 싶었나 봐요.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랐나 봐요. 하지만 수민이가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는 특정 페이지를 보여줬죠. 계획은 성공적이다.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됐다. 전처가 남긴 빚 3억 이제 곧 해결될 것이다. 이 여자의 재산으로. 3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전처의 빚이 3억이라니. 그리고 그걸 제 돈으로 갚으려 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는지, 왜 재산을 공유하자고 했는지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치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행복했던 8개월이 전부 연극이었다니, 그보다 잔인한 배신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수민이가 보여준 일기장의 다음 장에는 챕터 4 배신의 실체. 수민이가 보여준 일기장의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성공했다. 그 여자가 아빠와 함께 은행에 가서 공동명의 대출을 받았다. 2억이다. 멍청한 여자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2억 대출이라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2달 전 남편이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어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믿음직한 얼굴로 말했었죠.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대출금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정말 사업 자금이었어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수민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도 참 순진해요. 무슨 사업 확장이에요. 그 돈으로 사채업자들 입막음했죠. 전처 그 여자가 도박으로 만든 빚이에요. 도박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어요. 전처가 도박으로 3억을 날렸고 그 빚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빚을 떠안게 된 거고요.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수민이까지 위협했어. 딸을 지키려면.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오히려 당당했고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사랑에 빠진 중년 여자 돈 좀 있다고 젊은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은 바보.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천사 같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죠. 엄마, 그래도 우리 지난 8개월 행복했잖아요.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가 좋아요. 진짜예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게 조롱하던 아이가 순식간에 다정한 딸로 변한 거예요. 마치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표정과 목소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수민이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어요. 언제가 진심이고 언제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민아, 너는 도대체 뭐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니? 수민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죠. 연기요. 엄마야말로 연기하고 있었잖아요. 행복한 새엄마 역할이요. 진짜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저 아빠 환심을 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 수민이에게 잘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수민이를 아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용당한 거였어요. 은행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잔고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 보험 모든 게 해지되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맞아요. 한 달 전 남편이 보험 정리하자고 해서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었어요. 다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사업이 잘 되면. 무슨 사업이요? 처음부터 사업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항상 바쁘다고 했던 것도, 야근이 많다고 했던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낮에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고 밤에는 어디선가 돈을 구하러 다녔겠죠. 제가 믿었던 성실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는 순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김민준 씨 부인이시죠? 남편분이 우리한테 진 빚 아직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채업자였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빚쟁이들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번호를 알려준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앞으로 매일 이런 전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랑 계속 살아요. 어차피 이혼해도 빚은 남아요. 공동명의니까요. 수민이의 말이 비수처럼 정확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진 빚이 되어버린 거였죠. 도망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수민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무서운 목소리였죠. 엄마 집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그 집 시세가 5억이 넘는다면서요. 빚 갚고도 남겠네요. 그제야 이들의 진짜 목적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제 집이 목표였던 거예요. 전 재산을 빼앗고 나면 저를 버릴 계획이었겠죠. 마치 껍질을 벗긴 새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착취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그 손길마저 더러웠으니까요. 수민이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돈줄이었을 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을 나가려는데 수민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준 행복이 있었잖아요. 그 값이라고 생각해요. 8개월간의 꿈값이요. 눈물이 났어요. 분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8개월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그것도 돈으로 계산되는 거래였다니.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였다면 이런 배신감은 없었을 텐데. 밖으로 나와 정원을 걸었어요. 제가 정성껏 가꾼 화단의 꽃들이 시들어 보였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마치 신기루를 쫓다가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챕터 5, 고립과 절망.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새벽 4시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죠. 내가 뭐라고 했니? 젊은 남자가 왜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냐고 했잖아.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 부렸잖아.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계속 매달렸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이제 와서 우리한테 짐 떠넘기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엄마조차 저를 외면한 거예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저를 거부한 거죠. 눈물이 났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은정이를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20년 지기였죠. 커피숍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런데 은정이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언니가 좀 허영심이 있었잖아. 젊은 남편 자랑하면서 행복한 척했잖아. 우리가 걱정할 때도 무시했고 이제 와서 도움 청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은정이마저 등을 돌렸어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혼자 커피숍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이렇게 얄팍했구나. 행복할 때는 다들 곁에 있었는데 불행해지니 모두가 떠나가는구나.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제가 지옥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는 거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책임한 인간이었구나. 전처가 도박에 빠진 것도 이 사람의 무관심 때문이었겠구나. 수민이는 더 잔인했어요. 아침에는 다정한 딸 행세를 하다가 저녁에는 차가운 타인이 되었어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인격을 오가는 거였죠. 어느 날 아침 수민이가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왔어요. 예쁜 리본까지 묶어서요.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순간 희망을 가졌어요. 어쩌면 수민이라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줄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수민이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어요. 엄마 집 팔 생각 해봤어요.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 빚도 갚고 좋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수민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진난만한 미소였지만 제게는 악마의 미소로 보였죠. 이 아이는 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요.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협박 전화가 왔죠. 한 명은 제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아줌마가 안 갚으면 우리가 알아서 받아내야지. 그 예쁜 집 담보로 잡으면 되겠네. 아니면 딸이라도 데려가든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민이를 데려간다니 아무리 미워도 그건 안 됐어요. 그런데 정작 수민이는 태연했어요. 오히려 제게 말했죠. 엄마가 빨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요? 우리라니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여자, 사기 결혼당한 불쌍한 여자, 그런 시선들이 제 등에 꽂혔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죠. 모두가 보면서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존재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아래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마저 현실적인 조언만 하셨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당분간 그 집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나올 곳이 없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할 말이 없으셨어요.
약만 처방해 주셨죠. 우울증 약과 수면제, 불안장애 약, 제 가방은 약봉지로 가득 찼어요. 마치 약으로 연명하는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얼굴은 뼈만 남았어요. 8개월 전 행복에 겨워 웃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유령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이었어요.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마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수민이가 또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온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밥은 먹어요. 이러다 쓰러져요. 우리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걱정된다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걱정한다니,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위로받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싶었죠. 그런데 진짜 절망은 지금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챕터 6 공개적 몰락.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 예고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 읽어봤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금 연체로 집이 가압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웃들이 출근하면서 그 빨간 딱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 시선들이 제 얼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시어머니 칠순 잔치였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가족 모임이었죠. 취소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막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해. 별일이 아니라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별일이 아니라니. 하지만 또 그 말에 따랐어요. 이미 제 의지는 꺾인 지 오래였으니까요.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신세였죠.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다들 행복한 얼굴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죠. 수민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녔어요. 모두가 수민이를 칭찬했죠. 예쁘고 착하다고, 새엄마를 잘 따른다고.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저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우리 며느리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많이 힘든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고생시키나?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알았으니까요. 압류 공무원들이었어요. 김민준 씨와 정은서 씨 계신가요? 대출금 연체 건으로 동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죠. 친척들의 놀란 표정이 하나하나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셨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그저 바닥이 꺼져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이 집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시작합니다.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연회장에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냐, 대출이 얼마나 되냐, 집을 잃게 된다고. 그런 말들이 제 귀를 찔렀어요.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제 몸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는 놀란 척 연기를 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기에 친척들은 수민이를 더 불쌍하게 봤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잃게 된다며 혀를 찼죠.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구급차를 불러야 했고 칠순 잔치는 엉망이 되었어요. 다들 저희를 비난의 눈초리로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잔치에 왔냐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호텔을 나오면서 남편의 형이 저희를 불렀어요. 동생,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칠순 잔치를 이렇게 망쳐놓고 수민이는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겁한 인간, 끝까지 비겁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역겨웠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하든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압류 딱지 좀 떼시죠.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다들 항의하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배척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모두가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옆집 아줌마였어요. 정 선생님 미안한데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선생님 얘기가 돌고 있어요. 빚 때문에 집 넘어간다고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된 거죠. 마치 광장에 끌려나와 돌팔매질 당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민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독을 뱉었죠.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요. 빨리 집 팔고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러다가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비참했어요. 가해자에게 현실을 지적받는 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현실 도피였죠. 비겁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사랑했을까? 아니 정말 사랑했던 걸까? 어쩌면 저도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 있었어요. 모두가 편안한 잠에 빠진 시간 저만 지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사 상사였어요. 정 과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자진 퇴사하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끝마저 끊어진 거예요. 직장까지 잃게 된 거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돈도 집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어요. 8개월 만에 저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나 봐요.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죠. 그런데 이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전은 며칠 후에 일어났으니까요. 챕터 7 예상 밖의 조력자. 그날 아침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죠. 책상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싶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다가 결국 출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날 밤 수민이에게 봉투를 받아갔던 그 남자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무슨 협박을 하러 온 걸까? 정은서 씨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우러 왔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잃을 것도 없었죠.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연수 형사입니다. 몇 달 전부터 당신 남편과 딸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경찰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그동안 수민이가 건넸던 봉투는 뭐였을까요? 형사님이 제 의문을 읽었는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수민 양이 저에게 건넨 건 돈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아버지의 불법 사채업 연결 고리를 전달한 거죠. 우리가 수민 양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했다는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수민이도 피해자란 말인가요? 아니면 공범인가요? 형사님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당신 남편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전처도 피해자였고 당신은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수민 양은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수민 양은 복잡합니다. 처음엔 아버지 계획에 동참했지만 점점 죄책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히 협조한 거고요. 물론 본인은 모르지만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눈빛에 수민이가 죄책감을 느꼈다고요. 하지만 형사님이 보여준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자료들이었죠. 이 장부를 보세요. 불법 대출 내역과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기록입니다. 이걸로 당신이 진 빚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불법 채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형사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엔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게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잠깐 이 사람은 박지영 변호사님 아시죠?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시더군요. 지영이었어요.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변호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가고 난 후 바로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은서야, 왜 이제야 연락했어? 형사님한테 다 들었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부터 반격이야. 지영이를 만났어요. 10년 만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했죠.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내가 있어. 우선 가처분 신청부터 하자. 집 압류도 막을 수 있어. 지영이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서 위조 사기 횡령명의 도용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민이 일기장 있지? 그거 중요한 증거야.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것도 가중처벌 사유거든. 그제야 수민이가 왜 일기장을 그렇게 쉽게 보여줬는지 이해됐어요. 어쩌면 그 아이도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증거를 남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수민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죠. 제가 경찰을 만난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여보, 우리 잠시 시골에 다녀올게. 수민이가 쉬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 초조함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지영이가 시킨 대로요. 도망가게 둬야 더 큰 죄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조심해서 가요. 수민이가 잠깐 멈춰 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로움 같았어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지영이가 보낸 문자를 봤어요. 내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봐. 가처분 신청하러 가자. 그리고 은서야, 이제 시작이야. 너의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마치 오랜 병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아직 몸은 약하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법원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챕터 8 통쾌한 결별과 역전. 법원에서 지영이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남편 김민주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름은 박민수였고 결혼 사기로 이미 2번이나 전과가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3번째 피해자가 아니라 5번째였다는 거예요. 은서야, 이 사람들 완전히 끝낼 수 있어.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이 왔어. 함께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어. 집단 소송이라니 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고통을 겪은 여성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연대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에 찬 떨림이었죠. 마치 전사가 전장에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이 이제는 변명으로 가득했어요. 검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사기 문서 위조,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리스트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죠. 제가 제출한 일기장, 녹음 파일, 사진들 모든 게 그들의 죄를 증명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씨 진술하시죠. 저는 정말 은서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말이 우스웠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사랑을 운운하다니.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그의 말은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수민이도 증인석에 섰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어려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조종당한 한 명의 아이로요. 수민 양 아버지의 지시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아빠가 시킨 대로 했어요. 새엄마한테 잘해주다가 차갑게 대하기를 반복하라고 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라고. 그래야 의존하게 된다고. 충격적인 고백들이 이어졌어요. 모든 게 계산된 심리 조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민이를 향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 아이도 어쩌면 아버지라는 괴물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 모든 불법 채무는 무효가 됐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받게 됐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수민이가 저를 불렀어요. 복도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새엄마,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중엔 정말 어머니가 좋았어요. 진짜예요. 용서해주세요. 눈물을 쏟아내는 수민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상처받고 속고 배신당하면서 단단해진 사람이 됐어요. 수민아, 내가 한 선택이야.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해.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어. 그저 잊을 거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수민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민아,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서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수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은 팔았지만 빚을 청산하고도 충분한 돈이 남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지영이와 자주 만났어요.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모임도 만들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와 중년 여성이었죠. 남자가 여성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예전에 저라면 부러워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저 저 여성이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은서야, 표정이 밝아졌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동안은 누군가의 각본대로 살았던 거였어.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거리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저도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지만 진짜인 삶을요.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8개월간의 거짓된 행복과 그 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흉터가 됐어요. 아프지 않고 그저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회사 동료였어요. 저녁 회식에 같이 가자고 하네요.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지 않았어요. 속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같이 가요. 오늘은 제가 한 잔 살게요.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당당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정은서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봄 내음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의 진짜 인생도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쓰는 각본대로 살 거예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요.